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기능사 2016년 7월 10일 시행한 기출문제 3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pH 선도는 현재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사이클인가 해가지고 제가 미리 그려뒀습니다. 요 냉동 사이클 같은 경우는 압축은 어때요? 압축은 여기 건포와 증기 상태로 압축이 되는 거야. 그럼 건포와 압축 상태고 요거는 어떤 사이클입니까? 이만큼 관행각이 된 사이클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관행각. 뭐 나머지는 보면 1번에 습냉각 이런 거 자체가 없죠. 그 다음 2번에 과열압축은 아니고 건포압축입니다. 그 다음 3번에 습압축도 아니고 건포압축이에요. 그래서 36번의 답은 4번 관행각밖에 없죠. 자, 그 다음 37번 냉동기에 냉매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냉매를 충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냉동장치가 이렇게 있다.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냉매통이 있다라고 칩시다. 냉매 용기예요. 냉매 용기가 이렇게 있을 때 밸브는 상부에 이렇게 있겠죠. 냉매통을 그냥 정상 상태로 세워뒀다면 그럼 이 냉매통 내부에 액은 하부에 존재할 거고 기체는 상부에 존재할 겁니다. 이건 뭐 자연의 법칙이죠. 그래서 냉매액과 냉매기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내가 기체 상태로 충전하고 싶을 때는 이 저압측 흡입 라인에다가 매니폴더 게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압축기 쪽으로 흡입 가스만 들어갈 수 있죠. 기체만 이렇게 공급이 되는 방식이에요. 요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액체 상태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있으면 용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요 용기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밸브가 아래쪽으로 향할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액은 똑같이 하부에 있을 거고 기체는 상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때 또 매니폴더 게이지를 이용해서 고압측 액관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액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냉동장치에는 크게 부담이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충전하는 방법. 또는 뭐 액체 상태로 충전하고 싶을 때는 여기 수액기 쪽으로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37번 돌아가가지고 냉동기에 냉매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액관으로 충전한다. 맞죠? 액관으로 충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수액기로 충전한다. 수액기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유분리기에 충전한다. 유분리기는 어디 있어요? 압축기, 엄축기 사이 요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 유분리기 역할은 뭐야? 오일을 요렇게 분리해주는 장치잖아. 근데 요 유분리기에다가 냉매를 넣는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역할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유분리기로 충전한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압축기 흡입측에 냉매를 기화시켜 충전한다. 기화시켜 해도 되고 기체 상태로 바로 넣어줘도 되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37번에 틀린 것은 3번. 그 다음 38번 배관의 심축 이음새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네요. 심축 이음새는 스위블, 루프, 벨로즈 그리고 한 개 더 추가하면은 슬리브형이 있죠. 그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트랩형입니다. 참고적으로 뭐 간단하게 그려드리자면 스위블형은 뭐예요? 여러 개의 엘보를 연결한 상태죠. 여러 개의 엘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에 의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방식. 요게 스위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프형은 오메가 형태로 이렇게 생겼었죠. 루프 이음. 그 다음에 4번에 벨로즈라는 거는 주름관이었어요. 이렇게. 이 주름관의 신축에 의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진 거 슬리브형은 뭡니까? 요런 슬리브 사이에 배관을 연결해가지고 이 공간에 의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새죠. 그래서 얘가 스위블, 루프 역시 이 공간을 이용해서 신축을 흡수할 거고, 요게 벨로즈, 요 녀석이 슬리브 이음 방법이 되더라. 자, 그래서 38번에 틀린 것은 3번 트랩형은 없습니다. 자, 다음 39번 다음 중 제빙장치의 주요 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요거 답은 3번 송풍기예요. 송풍기라는 거는 공기 이송 장치에 속하죠. 그래서 제빙 장치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보게 되면 1번에 교반기, 요거는 혼합 장치예요. 그래서 요 교반기에 의해서 얼음의 두께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양빙기, 요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양중기 생각하시면 돼. 그 물건을 요렇게 들어 올리는 거를 양중기라고 하죠. 그럼 양빙기라는 건 결국 뭐야? 냉각관이라든가 냉각 탱크에서 얼려진 얼음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장치예요. 드러내주는 거, 꺼내주는 장치가 결국은 양빙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4번에 탈빙기 같은 경우는
요건 우리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서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아이스빈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스빈이라는 거는 최초 얼음을 얼리고 문을 딱 열어보면은 천장에 얼음들이 쫙 붙어 있어. 그거 우리가 툭툭 쳐서 얼음을 다 떨어뜨려 주죠. 그래서 요 탈빈기라는 거는 장치에 얼린 얼음을 떼어주는 장치가 탈빈기가 됩니다. 대형 제빙 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 손으로 못 떼잖아요. 그래서 요런 탈빈기를 별도로 설치한다라는 거. 자, 그러므로 39번의 답은 3번. 그 다음 40번. 바깥지름 54mm, 길이가 2.66m, 냉각관 수가 28개로 된 응축기가 있다. 입구 냉각수온이 22도씨, 출구 냉각수온이 28도씨이며 응축 온도는 30도씨이다. 이때 응축 부하는 단 냉각관 열 통과율이 900kcal/m 자승/호도시고 온도차는 산술 평균 온도차를 이용한다 라고 했으니 열 통과율 족과 산술 평균 온도차니까 공식은 Q는 K F 델타 T로 푸시면 되겠죠. 자, 이때 지금 이 공식에 넣을 수 있는 조건은 열 통과율 900. 그 다음에 산술 평균 온도차, 응축 온도 줬기 때문에 응축 온도 빼기 평균 온도죠. 그래서 30 마이너스 평균 온도니까 2분의 28 더하기 22 이렇게 좀 평균 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 통과율 K 줬고 산술 평균 온도차 델타 T 줬네. 근데 F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대신에 F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준 거야. 그 어떤 조건을 줬냐? 관의 바깥지름이 54mm래요. 자, 배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관의 바깥지름, 그 지름입니다. 지름 D가 54mm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냉각관의 길이를 줬죠. 이 냉각관의 길이가 2.66m라고 준 겁니다. 이 냉각관이 28개 설치가 돼 있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면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면적. 그러면 이 배관의 면적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요 원의 둘레를 구해야 되죠. 둘레 곱하기 길이 하면 결국 이 면적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크게 두 가지죠. 2πr 또는 2πd. 이건 뭔데? 반지름일 때 죄송해요. 지름일 때는 2가 안 들어가지. 파이 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공식으로 풀 수 있는데 요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지름일 때는 굳이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 지름.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지름 d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요 공식으로 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면적 f를 한번 구해본다면 면적 f는 파이 d입니다. 파이 곱하기 d인데 요거 밀이잖아요.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0.054 0.054 하면은 요게 일단 원의 둘레 미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원의 길이 2.66 미터 해버리면 뭐야? 미터가 두 개니까 미터의 자승이라는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배관이 한 개일 경우의 면적이잖아. 근데 이 배관이 몇 개인데 28개라며. 그럼 곱하기 28 해버리면 이 냉각 코일의 전체 면적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F를 구하는 공식이 요 녀석입니다. 원둘레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풀어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 F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면은 요 공식 그대로 푸시면 되죠. Q는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작게 씁시다. 900 곱하기 F는 요거라며 그대로 넣어요. 파이 곱하기 0.054 곱하기 2.66 곱하기 28에다가 델타 T 곱하기 30-2분의 28 더하기 22.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되죠. 공간이 좀 협소한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은 답이 568.55 kcal/h가 나옵니다. 그럼 반올림 하게 되면은 56859가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4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1번 증발열을 이용한 냉동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요거는 1번이죠. 압축 기체 팽창 냉동법이라는 거는 자, 기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 증발열이라는 거, 즉 증발잡열이라는 건 뭐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열을 훔치는 게 증발잡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압축 기체를 팽창시킨다? 기체를 팽창시킨다?
이 말은 이미 기체는 증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발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41번에 증발열을 이용한 냉동법이 아닌 것은 1번 압축기체 팽창 냉동법. 그럼 뭐 나머지 살펴보면 2번에 증기분사식 냉동법 같은 경우는 이젝터를 이용한 방법으로 증발 잡열을 사용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3번에 증기압축식 냉동법이 우리 가정용 에어컨이죠. 당연히 증발 잡열을 이용하고, 그럼 4번에 흡수식 같은 경우는 증발 잡열과 현열을 동시에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2, 3, 4번은 맞는 거고, 틀린 것은 1번. 자, 다음 42번. 브라인을 사용할 때 금속의 부식 방지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브라인 pH를 7.5에서 8.2 정도로 유지한다. 맞습니다.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죠.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공기와 접촉시키고 산소를 용입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공기 속에 이제 산소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하는데 이 공기 또는 산소와 접촉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우리가 음식물 포장할 때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공 포장시키잖아. 그 이유가 뭔데?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소가 이제 많이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음식물도 쉽게 부패하는 거야. 그게 곧 부식이죠. 금속으로 보면. 그래서 42번에 틀린 것은 2번. 3,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43번. 배관의 중간이나 밸브, 각종 기기의 접속 및 보수 점검을 위하여 관의 해체 또는 교환 시 필요한 부속품. 자, 해체 또는 교환할 때는 플랜지나 유니온이었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네요. 뭐 2번의 소켓 같은 경우는 동일 광경 이음시에 사용하고, 그 다음 3번의 밴드 같은 경우는 방향을 전환할 때 썼어요. 그 다음 4번의 바이패스 관이라는 거는 요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런 거 바이패스 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압력 조정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한쪽은 이제 주 라인이 되는 거죠. 주 라인인데 또 하나의 라인을 연결해 두는 거예요. 보조로. 왜? 얘를 사용하다 고장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수리 또는 교체할 동안에 이쪽 라인의 정압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이패스 이음입니다. 그런데 43번 같은 경우는 관의 해체 또는 교환 시 필요한 부속품이라고 했는데 이 바이패스는 뭐야? 이음 방법이에요. 즉 이음쇠가 아닙니다. 이음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므로 43번의 답은 1번 플랜지입니다. 그 다음 44번 흡입압력 조정 밸브 SP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SPR이 뭡니까?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압축기 흡입 측에 밸브가 하나 딱 설치가 되죠. 요거를 SPR이라고 하고 흡입압력 조정 밸브라고 합니다. 이 녀석의 역할은 뭐냐? 밸브의 출구 측 압력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압축기의 압력이 너무 이상 고압으로 올라갔을 때 위험하잖아요. 그때 요 출구 측의 센서에 의해서 야, 압력 너무 올라갔어. 밸브 좀 잠궈.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압력을 좀 줄여주는 게 SPR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 상태로 가면은 다시 열리는 거고, 이거와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게 뭡니까? EPR이라는 게 있었어요. EPR. EPR이라는 녀석은 증발기 출구 측에 설치되고 밸브의 입구 측 압력에 의해서 동작을 합니다. 이거는 증발기의 압력이 너무 이상 저압이 됐을 때 잘못하면 동파될 수도 있고 적상이 많이 껴서 전열 효율이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낮아졌을 때 밸브를 살짝 잠궈서 뒤쪽의 압력을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상이 되면 다시 열어서 돌려주죠. 요런 게 EPR.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SPR, 흡입압력 조정 밸브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이 설명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흡입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상이 되는 걸 방지하는 거잖아. 흡입압력이 너무 올라가는 걸 방지하는 건데, 자, 그럼 틀린 거는 1번이겠네요. 흡입압력이 일정 압력 이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럼 뭐 2, 3,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44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45번 냉동기에서 열교환기는 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를 직접 혼합 또는 원형 동관으로 유체를 분리하여 열교환하는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열 전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열 전달 방법. 이 열 전달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전도라는 건 뭐예요? 고체 사이를 통과하는 거를 전도라고 해요. 그 내부를 통과하는 열을. 그 다음 대류라는 건 뭐예요?
비중차에 의해서 내부에서 순환하는 거를 대류라고 하죠. 복사라는 건 뭐야? 매질 없이 그냥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렇게 복사되는 거를 복사, 열 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제 이론 수업 들으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거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 전도라는 거는 고체를 통과하는 열량이었고 전달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열 전달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전달의 의미는 고체와 유체 사이의 열 이동을 나타냈었습니다. 자,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요런 거죠. 벽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게 콘크리트 벽입니다. 콘크리트 벽이 있고 햇빛이 이렇게 비춘다라고 했을 때 요 햇빛에서 요 고체 벽까지 오는 거를 우리가 열 전달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콘크리트 벽에서 벽으로 내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거를 열 전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고체 유체 사이니까 열 전달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 세 개를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 관류, 다른 말로 열 통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헷갈리나 하면은 사실은 이거예요. 열 전달 방법에 속하는 게 전도 대류 복사, 이게 사실입니다. 요게 원래 딱 맞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열 전달이란 자체가 뭐냐? 열이라는 거는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 이동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전도, 대류, 복사. 그래서 열 전달에 요 세 개가 속하는 건데 여기서 열 전달, 열 전도, 열 전달을 왜 만들었느냐? 요거는 열 관류를 표현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은 유체, 고체 상관없이 이동하는 게 열 전달이다. 그 말은 이걸로도 끼워 맞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헷갈리잖아. 이렇게 끼워 맞춰버리면. 그래서 요 두 개를 분리시켜버리자고요. 자, 그래서 열 관류의 개념이 나온다면 유체와 고체 사이의 열 이동을 열 전달이라고 하는 거고요. 고체와 고체 사이의 내부에서 열 이동을 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 관류가 아니고 그냥 열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열이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열이 전달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전도, 대류, 복사가 존재한다라는 거 별도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공전행동은 이 문제도 나오고 이 문제도 나오니까 안 헷갈리고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열 관류에 대한 개념이 아니니까 이거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요.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45번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동관 내부를 흐르는 유체는 전도에 의한 열량이다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동관이에요. 요 배관이에요. 동관 내부에 유체가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외측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지네들끼리 열교환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 결국은 비중차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잖아. 이거 뭔데? 대류야, 대류. 그럼 1번 틀렸죠? 동관 내부에 흐르는 유체는 대류에 의해 열 전달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동관 내벽에서 외벽으로 통과할 때는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엄밀히 따지면 동관도 요런 외경이 있죠. 두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안쪽은 내벽이고 요 바깥쪽은 외벽이잖아. 그러면 이 내벽에서 외벽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건 결국 뭐예요? 고체 사이니까 이건 뭔데? 전도. 그죠? 자, 그래서 2번에 동관 내벽에서 외벽으로 통과할 때는 복사가 아니고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동관 외벽에서는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요 안쪽이 내벽이고 이 바깥쪽이 외벽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쪽은 예를 들어 실내라고 칩시다. 실내 이제 동관에 의해서 열을 전달시켜야 돼. 그러면 이 내벽에서 외벽까지는 전도지만 다시 외벽에서 실내로 들어갈 때는 결국 뭐야? 비중차에 의해서 열이 순환할 테니까 대류가 되는 거예요. 자, 외벽에서 열 이동은 대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3번은 맞는 거죠. 동관 외벽에서는 대류에 의해 열 전달된다. 요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45번에 일단 답은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냐? 동관 내부에서 동관 외벽까지 복사 전도 대류에 열 전달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동관 내부에서는 대류고요. 여기서 이제 외벽까지 가는 건 뭐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복사가 아닙니다. 복사가 틀린 거죠. 자, 그러므로 45번에 옳은 것은 3번. 자, 그 다음 46번.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하여 축방향으로 공기를 흐르게 하는 송풍기는 당연히 충류 송풍기겠죠.
자, 그다음 47번 외기 온도가 32.3도씨, 실내 온도가 26도씨이고 일사를 받는 벽의 상당 외기 온도 차가 22.5도씨, 벽체의 열 관리율이 3kcal/m 자승 아워도시일 때 벽체의 단위 면적당 이동하는 열량은 해서 일단 열 관리율 줬으니까 Q는 KF 델타 T로 푸시면 돼요. 자, 이때 마지막 조건에 보시면 벽체의 단위 면적당 이동하는 열량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단위 면적당이기 때문에 1m 자승당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단위로 나타내면 kcal/m 자승의 hour가 됩니다. 단위 면적당일 때 단위는. 그래서 보기에 단위는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단위 면적당의 열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요 F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F를 지워버리세요. 자, 요걸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K 델타 T가 되잖아요. 그럼 단위 환선 한번 해볼게요. 자, K라는 열 관리율은 kcal/m 자승 hour 도시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온도차 도시 해버리면 도시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 kcal/m 자승 hour라는 단위 면적당 발생한 열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대로 이제 조건을 넣으시면 돼요. Q는 K가 3kcal/m 자승 아워도시 3이고 곱하기 온도차인데 이때는 상당 외기 온도차를 곱해줍니다. 22.5도씨 해서 구해보시면 67.5kcal/m 자승 아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1시간에 발생한 열량 또는 흡수한 열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7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8번 가습 방식에 따른 분류로 수분무식 가습기가 아닌 것은 해서 수분무식은 원심식, 초음파식, 분무식이 되고요. 아닌 것은 3번 모세관식. 요 녀석은 수분무가 아니고 증발식에 속하죠. 자, 그 다음 49번 충류형 송풍기의 크기는 송풍기의 번호로 나타내는데 회전 날개의 지름을 얼마로 나눈 것을 번호 NO로 나타내는가 해서, 자, 원심식은 150분의 회전 날개 지름. 요게 뭐예요? 결국 요 NO잖아, NO. 그 다음에 충류식은 100분의 회전 날개 지름. 요렇게 구했었죠. 그럼 49번 같은 경우는 충류형 송풍기라고 했으니까 100을 나눠주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므로 4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환기방법 중 제1종 환기법으로 옳은 것은 1종 환기법 강제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51번 공기조화 시스템의 열원장치 중 보일러에 부착되는 안전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거는 1번 가마밸브입니다. 가마밸브는 안전장치가 아니고 송기장치예요. 송기장치 뭔데? 증기 또는 온수, 열원을 보내주는 장치, 방열기 쪽으로. 자,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고 뭐 나머지는 2번에 안전밸브는 당연히 안전장치고요. 3번에 화형검출기라는 거는 연소실에 설치가 되죠. 뭐 플레임-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가지고 연소실 내에 버너가 정상 연소하는 게 아니고 버너의 불꽃이 실화됐을 때, 꺼졌을 때 뭔가 이상이 생긴 거죠. 뭔가 이상이 생기면은 버너의 전원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게 화형 검출기. 그 다음 4번의 저수위 경보장치는 수위가 떨어졌을 때 경보를 울려주는 장치로 2번, 3번, 4번은 모두 안전장치에 속하는 거죠. 자, 다음 52번 개별 공조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요 개별 공조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정용 에어컨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취급이 간단하다. 당연하죠. 그 다음 2번에 외기 냉방은 할 수 없죠. 에어컨은 외기 냉방 안 되죠. 그래서 52번에 틀린 것은 2번. 그 나머지 뭐 3,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53번 외기 온도 마이너스 5도씨일 때 공급 공기를 18도씨로 유지하는 열펌프로 난방을 한다. 방의 총 열 손실이 5만 kcal/h일 때 외기로부터 얻은 열량은 이라고 했네요. 열펌프입니다. 간단하게 몰레르 선도를 그려보자면 열펌프라는 게 결국 뭐예요? 포웨이 밸브를 이용해가지고 냉난방으로 전환하는 장치인데 결국 난방 시에는 응축기의 열량을 사용하게 되죠. 이때 응축기 열량을 Q1이라고 하고요. 증발기 열량을 Q2라고 정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조건 중에 방의 총 열 손실이 5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응축 부하가 요 Q1이 5만이다 이 소리죠.
킬로칼로리 퍼 아워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외기로부터 얻은 열량. 외기로부터 얻은 열량 뭔데요? Q2겠지. 얘가 실내기면 얘가 실외기가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Q2를 구해라 이 소리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온도 조건을 줬어요. 이 온도 조건을 줬다라는 얘기는 일단 성적 개수를 구해라 이 소리예요. 자, 성적 개수를 구하려면 COP는 예를 들어 Q로 나타내면 Q1, Q2로 나타내면 Q1-Q2분의 열펌프, 요거 H죠. 열펌프니까 고온 Q1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거를 온도로 나타내게 되면 T1-T2분의 T1이 되겠죠. 고온이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온도 조건을 줬으니 요 공식을 이용해서 COP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구해보자면 여기서 일단은 고온이 18도씨 마이너스 T2가 마이너스 5도씨입니다. 그리고 분해 고온이 올라가니까 18도씨 더하기 273. 그죠? 모두 절대 온도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델타 T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하기 273 한들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273 한들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얘들은 해주나 마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T는 굳이 내가 273 더하지 않아도 켈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무조건 273 더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성적 개수가 12.65가 나오네요. 12.65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뭔데? 요 COPH란 말이야. 그러면 요 공식에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자, COPH 12.65는 Q1은 나와있죠? 5만 마이너스 Q2 분의 Q1 5만.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항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요 놈이 한 덩어리니까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5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Q2는 12.65 분의 5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2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뭘로 바뀌어? Q2인데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 없어지죠?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얘가 넘어오면서 원래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지워지고 12.65 분의 5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Q2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요 녀석이 46047 해가지고 킬로칼로리 퍼 아워. 자, 그러므로 53번의 답은 46047 킬로칼로리 퍼 아워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4번. 다음 중 건조 공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당연히 3번 수증기죠. 요거는 습공기가 될 겁니다. 수증기가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54번에 틀린 거는 3번. 자, 다음 55번. 송풍기의 풍량 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출 댐퍼 제어 방식에서 토출 댐퍼를 조이면 송풍량은 감소하나 출구 압력이 증가한다. 답은 1번입니다. 1번이 맞고요. 그 다음 2, 3, 4번은 왜 틀렸냐? 2번에 흡입 베인 제어 방식에서 흡입 측 베인을 조금씩 닫으면 송풍량 및 출구 압력이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흡입 댐퍼 제어 방식에서 흡입 댐퍼를 조이면 송풍량 및 송풍 압력이 모두 이것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가변 피치 제어 방식에서 피치 각도를 증가시키면 송풍량은 증가하지만 압력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송풍량도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55번에 맞는 것은 1번. 자, 다음 56번. 쉘 앤 튜브형 열교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열관 내 유속은 내식성이나 내마모성을 고려하여 약 1.8m/s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왜 틀렸냐? 2번에 동관을 전열관으로 사용할 경우 유체 온도는 200도씨 이상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도씨 이하가 좋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 3번에 증기와 온수의 흐름은 열교환 측면에서 병행류가 바람직하다. 병행류 뭐예요? 서로 같은 방향. 그래서 틀린 거죠. 병행류 말고 반대 방향, 향류로 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 4번에 열 관류율은 재료와 유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다. 말이 안 되죠. 열 관류율은 재료와 유체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 그러므로 56번을 맞는 것은 1번. 그 다음 57번. 공조 방식 중 각층 유닛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있네요. 각층 유닛 방식 뭐요? 각층에 유닛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 각층의 공조기 설치로 소음과 진동의 발생이 없다. 요게 틀렸죠. 소음과 진동의 발생이 있습니다. 각층에 유닛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57번에 틀린 거는 1번이고 2, 3, 4번은 마지막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다음 58번. 보일러에서 공기 예열기 사용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공기 예열기는 폐열 회수 장치잖아요. 그럼 요 녀석을 쓰면 모든 효율이 다 올라가겠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열 효율 증가 맞죠? 그 다음 2번에 연소 효율 증대 당연하고요. 그 다음 3번에 저질탄 연소 가능 요것도 맞습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 논의 연소 속도가 감소한다 요게 틀렸겠죠. 논의 연소 속도는 증가합니다. 공기를 예열했기 때문에 연소가 더 잘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8번에 틀린 것은 4번. 그 다음 59번 물질의 상태는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한다. 현열이죠. 그래서 59번의 답은 1번. 그 다음 60번 가, 나, 다와 같은 관로의 국부 저항 개수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일단은 가번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게 가 유체 V가 이쪽을 흐르네요.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여가지고 그려지고 나 유체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그 다음 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네요. 다 V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럼 이거는 유체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유체의 위치가 일단 가와 나 같은 경우는 관 도중이야. 관로 내야. 관 도중을 흐르는 상태고 이 다 같은 경우는 관의 말단부죠. 여기서 이제 치출돼요. 그러면 국부저항이 가장 큰 것은 이 치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분산되면서 압력이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마찰저항이 가장 큰 거는 다입니다. 얘가 1번이야. 마찰저항이 가장 커. 그 다음에 이제 가, 나의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가, 나는 둘 다 관, 내, 관로 중에 흐르는 상태인데 잘 보시면은 가 같은 경우는 이 처음 출발점에 라운드가 이렇게 지고요. 이렇게 라운드가 지고 이 녀석은 탁 90도로 꺾였죠. 이거 뭡니까? 우리 예전에 관을 밴딩할 때 관 곡률 반경은 큰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왜? 곡률 반경이 크면 클수록 마찰 저항이 감소한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곡률 반경이 큰 거고 얘는 곡률 반경이 작은 거지. 90도 탁 꺾여버렸으니까. 그래서 마찰 저항이 두 번째로 큰 녀석은 요 나번이 되고 가장 마찰 저항이 적은 게 가번이 되겠네요. 그럼 마찰 저항이 큰 순서대로 적어라. 다, 나, 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6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